그 시절 시아버지께서 안겨주신 악몽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께서 사시던 동쪽방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장모님을 뵙고 싶을 때면 그저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네모난 탁자 위에는 미소 짓고 있는 장인어른의 초상화가 놓여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독사의 웃음보다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볼 때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송두리째 터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3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고 살이 좀 적기에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나이에 결혼하지 않으면 늘 뒤에서 험담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중매쟁이가 제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보기에는 매우 정직해 보였지만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탁자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제 얼굴이 둥근지 네모난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망설였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신 분께서 매일 저희 집에 달려오셔서 우리 아들은 정직하니 꼭 잘해줄 거야. 결혼하시는 일 따윈 손도 대지 마세요. 하여튼 달콤한 말들을 입에 달고 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착하게 살다 보면 잘 될 거라며 조언하셔서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활기찼고 바라내는 사람들이 북적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면 재킷을 입고 수줍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드디어 제게도 가정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하객들을 배웅하고 나서는 저와 시어머니 모두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낮 동안 술을 꽤 많이 드셨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서 세수만 하고 옷을 입은 제 시어머니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의 코골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걸 살짝 밀어주려는 순간 뒷창문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것 같은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첫 반응은 누군가 새집 소리를 엿듣고 있나 보다 였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런 장난에 흥미를 느껴 끼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얼른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7일, 8일 동안 계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정마다 뒷창문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창문 밖에 탐욕스러운 고양이가 떠돌아다니잖아. 좀 쫓아버려줘 라고 꾸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천신발을 집어들어 뒷창문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신발의 쨍그랑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둥근 머리를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며 허둥지둥 도망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땐 그냥 마을의 미혼남이나 반성장한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앞창문에서도 움직임이 보이자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결혼하고 서너 달쯤 지났을 때 한밤중에 앞창문 밖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갈 때 너희 창문 쪽을 지나갔어 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쪽 방에 살고 계셨는데 우리 창문을 거쳐 화장실에 갈 필요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미소는 말라버린 꽃처럼 시큼했고 그 눈빛은 둥둥떠다니며 저를 속이려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조용히 일어나 갑자기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튀어나와 화장실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 둥근 머리는 시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감히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한밤중에 우리가 자는 모습을 훔쳐보셨어요. 아니, 남에게 들리면 저 때문에 가족 싸움이 터질 줄 알았고 그냥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며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당에 살다 보면 언젠간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골 사람들이 마당에서 샤워를 합니다. 제 샤워실은 변기 옆에 있고 중간에 얇은 초광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남편에게 큰 소리로 나 샤워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부모님께서 실수로라도 들어오실까봐 그렇게 알림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비누를 바르고 있을 때 커튼이 휙 하고 열려 시아버지께서 서 계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지만 시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돌아 발을 구르자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커튼을 내리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신 아버지가 이산이라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편은 항상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좀 부주의하셨을 뿐이야 라며 변명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이 할아버지는 늙으셔서 시력도 안 좋으시니까 라며 덮어씌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쓴 약초를 삼킨 듯 속이 답답하고 푸념이 가득했지만 털어놓을 상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목수에게 문을 새로 만들고 빗장을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샤워를 할 때마다 변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둥근 머리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아이가 2살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댁에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몸이 좋지 않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석공이셔서 보통 공사팀과 함께 일하러 나가시는데 그날은 정오 무렵에 돌아오셨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요리 2개 해주고 술 2잔만 마실 테니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를 마주칠 용기도 없었기에 샐러리와 돼지고기, 채 썬 거, 다진 고기와 가지 볶음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내고 와인 병과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저 몸이 안 좋아서 방으로 가서 좀 누울게요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잠이 들려던 그때 갑자기 침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더니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얼굴은 돼지 간처럼 푸르스름하게 붉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야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왜 들어왔어요? 라며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살이 쪄서 힘도 좀 있었지만 육체 노동을 하는 남자 앞에서는 결코 맞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그를 밀치고 때리기도 했지만 그는 저를 꽉 누르고 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머릿속을 텅 비웠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얼굴이 번뜩였고 가끔은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짜고 쓴 눈물이 입안으로 흘러내렸지만 한마디도 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일을 마치고서는 악의적으로 웃으며 감히 남에게 말하면 너와 너의 아이에게 큰 벌을 내주겠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붕 들보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이 마비될 때까지 그대로 누워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이상한 힘에 끌려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화장대 거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호두처럼 부은 눈과 종이처럼 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나인가라며 묻기도 했지만 결국 울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변해 제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너가 먼저 유혹했나봐.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저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강으로 달려가 몇 번이나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엄마라고 부르는 법을 배운 2살배기 아들을 생각하니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잃는다면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다리를 움츠려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너 무슨 일로 억울해하니? 라며 물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결국 그 말을 삼켰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저는 단순히 가정을 어지럽히려는 사람이라고 생각받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남편은 벌써 나이 드신 부부인데 왜 그렇게 매달리세요? 라며 농담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는 시아버지와 같은 마당에 단둘이 남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일부러 제게 다가와 음란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주걱을 들고 난로 옆에 서서 날카롭게 쳐다보았더니 그는 잠시 물러섰지만 결코 그 행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밤낮으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신이 저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비계에서 떨어져 식물임란이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몹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짜내려 했었지만 그의 눕는 모습, 끈적끈적한 손길, 의기양양한 표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울음을 터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행복마저 스며들었습니다.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것처럼 숨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동쪽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가끔 장모님께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그냥 밖에서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옛냄새를 은은히 풍겨와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걸 끝내는 거는데 왜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니? 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밤의 공포, 억눌린 절망, 감히 말할 수 없는 원망이 벌써 오래전부터 저의 뼛속까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은 남편과 잘 지내고 있고 아들도 커서 제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꾸는데 여전히 창밖에서 그 동그란 고개가 흔들리는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뒤덮여 다시는 잠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제 가슴에 난 흉터처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만져보면 여전히 아픔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미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고 저항해야 할 때는 단단히 저항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가 떴고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만해요.